자,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세 명이 여기 화면에 이제 같이 뜨고 있는데 한 분이 조금 사정이 생겨가지고 좀 휴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셋으로 지금 우리가 이끌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기말 때 뭔가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제가 2인 1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셋이 하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김태학 씨는 되게 잘하시니까 김태학 씨 하나, 나머지 둘 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쨌든 뭔가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나중에 있는데 뭐 작품을 막 대단하게 만들 거는 아니지만 뭐 앰프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모듈로 해가지고 막 찍어보고 뭐 이런 거는 좀 해야 그 보고서가 나가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이 과목 자체가 애초에 디자인했던 거는 실제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고 간단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뭔가 하여튼 페이퍼워크 때문에 약간은 뭔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한 14주나 15주에는 약간 학교에 있어야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최대한 제가 다 줌으로 빼가지고 여러분들 어쨌든 편의를 다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처리를 하고요. 한 2주 정도만 어떻게 시간을 내주시면 마지막에 파이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간고사 시간인데 이제 유일하게 이 필기 시험이 되겠고요. 필기 시험으로서 제가 이제 시험을 어디다 올렸냐면은 빅포레스트에 가시면은 파워앰프와 전자회로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제 화면으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데스크탑 2. 예, 가시면은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아, 네. 여기 이제 화면에 제가 들어가는 화면이고요. 여기에 파워앰프와 전자회로 가시면 왜 안 열렸지? 잠시만요. 오늘이 4월 21일. 2025년 4월 21일 19시 15분에 활성화. 종료는 10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저장. 그럼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고, 요걸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왜 화면이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보기가 없나 보다. 아, 보기. 예, 이제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요걸 볼 수가 있고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롭을 하시면 여기 이제 숫자가 바뀌고요. 제가 뭐 채점을 하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요거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이제 화면에, 음, PDF가 왜 안 뜨죠? 잠시만요. PDF를 요걸 눌러도 안 뜨나 봅시다. 요거는 떴고요. 잠깐만, 여러분께 혹시 안 뜰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요게 눌러서 떠야지 진짜인데. 이 파일이 깨졌을 수도 있나? 누르면 원래는 떠야 되고, 다운로드에 가면 요 이름일 텐데, 한글이 왜 다 깨질까요? 요건 것 같은데. 네, 뜨긴 뜹니다. 한글이 깨졌네요. 뭔가 하여튼 이유로 한글이 깨져가지고, 여기 한글이 좀 잘 나오진 않는데, 제가 올린 요거랑 화면은 똑같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어차피 설명을 좀 한번 들으면 쉬울 테니까 설명을 한번 제가 해드리고 조금 키워서 화면을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거보다 좀 더 커도 좋은데 네, 뭐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일단은 뭐 학번하고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객관식 하나 있다 그래서 크게는 5개 문제고요.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이 그 제가 그 통신 얘기를 했던 그쪽에 찾아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통신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그때 얘기했던 공식에 의하면 이게 뭐 음속을 개선할 때도 똑같고
그 전자파의 스피드를 계산했을 때도 똑같은데 그 실제로 내가 보내려고 하는 웨이브의 실제 속도하고 그렇죠. 여기 전파의 속도하고 공기의 속도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 보내고 있는 파형의 이제 중요한 두 정보, 주파수랑 파장에 대한 관련식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요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핸드폰의 안테나의 크기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핸드폰은 사실은 뭐 안테나의 크기를 알 수가 없고요. 뚜껑을 따보셔도 안테나가 정말 조그만 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우리 조금만 한 10년 전만 생각을 해보셔도 이렇게 안테나 이빨로 잡아 빼가지고 통화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아니면 뭐 FM 라디오, AM 라디오, 인티앰프가 집에 있으신 분은 이게 주렁주렁하게 있는 긴 케이블 같은 데서 AM, FM 그 라디오 단자를 껴보셨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은 왜 이렇게 AM, FM 라디오 수신 케이블들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겼지? 뭐 이런 고민을 해보셨던 상황이라면 뭐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안테나의 크기 또는 안테나의 길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실제로 받으려고 하는 주파수 대역이 얼마다. 그러니까 안테나의 길이는 얼마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입니다. 이게 왜 폰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모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빨로 잡아 빼면은 엑스파일이나 이런 옛날 영화에 나왔던 그 이렇게 막대기가 쭉 나오는 그런 안테나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요게 폰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테나가 없는 그 다음 세대 폰인 것 같긴 하네. 어쨌든 모토로라 스타텍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핸드폰은 폴더폰이다. 폴더폰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가 지금 5G 시대기는 하지만 약간 옛날 시대로 해서 뭐 3G 또는 4G 또 그 전에 2G 뭐 이런 식으로 그 제네레이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파수 대역이 이제 발전을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2G는 없지만 3G, 4G, 5G 우리나라 서비스를 했던 주파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2.1기가, 800메가, 900메가, 1.8기가, 2.1기가, 2.6기가, 3.5기가 등 이렇게 되게 다양한 주파수 대역이 3G, 4G, 5G에 할당이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부적인 얘기들이 이제 뒤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요 앞에 구별한 요 섹션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G, 4G 시대의 아이콘인 이 폴더폰은 크기가 요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요 속에 안테나가 숨어 있겠죠. 그래서 그 안테나를 잡아 빼면은 전화기 길이의 2배까지 늘어난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6.9 곱하기 13.1 곱하기 0.71을 보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얇은 쪽이 0.71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모양을 보시면은 누가 6.9겠어요? 얘가 6.9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제일 긴 게 13.1이겠죠. 그러니까 전화기의 일반적인 모양을 봤을 때 안테나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제가 그걸 이빨로 잡아 빼든지 하면은 어디가 이제 늘어나는지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화기 길이의 2배까지 늘어나는 안테나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4G를 쓰고 싶대요. 그래서 4G의 가장 낮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전화를 할 때 안테나는 또 최대로 잡아 빼고 통화를 했을 때는 우리가 파장의 절반 길이보다 그 안테나가 길면은 그 안테나 속으로 파장이 쏙 들어가 가지고 통화가 잘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 전화기는 4G의 가장 낮은 주파수를 받을 수가 있나? 요 표를 보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기 같은 걸로 계산하시고 결과를 쓰시면 됩니다. 또 이제 안테나를 빼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안테나 안 빼고 통화를 했으면은 이 주파수 중에 어떤 주파수부터는 통화가 괜찮을 건지 요거를 쓰는 계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식을 하나를 알면 그 다음은 이제 풀 수는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그냥 내가 AM 라디오를 듣고 싶어, FM 라디오를 듣고 싶어 하면은 뒤에 그 주렁주렁 있는 케이블이 몇 미터까지가
이 내가 들을 수 있는 FM 라디오에 무슨 88 메가헤르츠를 커버하느냐, 뭐 107.7 메가헤르츠를 커버하느냐 같은 그런 길이를 계산하는 거죠. 그거의 약간 핸드폰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쓰긴 썼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 쪽 문제로 바꿀 수도 있겠죠. 내가 흡음재를 계산은 이제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흡음해야 되는 주파수가 몇 헤르츠다. 그게 내 녹음실에서는 너무 잡다하게 그 주파수가 많아가지고 매번 울리는데 그 주파수를 잡으려면은 도대체 흡음재는 어느 정도 두께여야 되는가? 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얘기고요. 자, 요것이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1번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그냥 1번 문제가 좀 그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우리가 챕터 1에서 사실은 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건데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용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좀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하시라는 의미에서 THD 또는 TH 더하기 N, SNR, 그다음에 PSRR, 그다음에 또 PS의 IMD 요런 것들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챕터 1 제가 드린 거에 나와 있는데 요런 매트릭을 중요시 여기는 거는 앰프의 어떤 캐릭터를 평가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요게 책에 그 나와 있으니까 보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요 5개는 이제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 한번 하세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2번 문제가 됩니다. 3번 문제는 조금 이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회로 이야기들을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회로가 전자회로로 약간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앰프, 증폭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어떤 소자들을 썼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는데 그때 BJT 얘기를 잠깐 했었고 모스펫이라는 친구들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요 뭐 모스자라는 거는 결국 이제 재료고 기본적으로 BJT냐 아니면 FET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우리 뭐 모니터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는 FET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제 BJT 같은 걸 안 쓰고 FET를 쓰는지를 이게 이제 FET를 어떻게 만드는지, FET가 어떻게 생겼는지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은 설명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활용해도 좋고, 뭐 단순하게 조금 검색을 해봐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예를 들은 방식으로 서술을 해도 좋겠고, 제가 이제 드린 그 PPT나 자료 같은 걸 뒤져가지고 서술을 해도 좋겠다. 이런 내용이 6점 정도가 됩니다. 요것도 이제 결국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FET를 찾아보시면은 워낙 이제 되게 금방 검색이 되는 내용이라서 이제 뭐 수업을 이거는 꼭 듣지 않아도 사실 금방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조금 했기 때문에 FET가 왜 많이 쓰이지? 같은 얘기를 여기다가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은 되게 후루룩 이제 지나가는 문제긴 한데 우리가 그 방금 얘기했던 그 트랜지스터 같은 거 얘기하기 더 전에 커패시터랑 인덕터랑 저항 이런 것만을 얘기하던 초반부가 있어요. 그 초반부에서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필터를 만들었는데 필터들 이름 중에 우리가 이제 어 뭐 음향 쪽에 조금 계시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많이 쓰는 그냥 영어 그대로의 이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우 패스 필터다고 하면은 낮은 주파수 대역을 통과한다. 라는 이름이 되고요. 또 하이 패스가 되면은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제 통과한다. 그런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는 상당히 많이 쓰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밴드 패스 필터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로 패스도 있고 하이 패스도 있는데 밴드 패스 필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같은 이제 질문이 되는데 여기 만드는 법이 네개가 나오겠죠? 네개가 있는 방식으로 밴드 패스 필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조금 별로다. 별로인 그 애를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림이라든지 또는 제가 지난번에 아주 초반에 드렸던 뭐 로페스 하이패스 필터 같은 PPT를 보셔도 이렇게 그림 정도로 직관적으로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요거를 뭐 직렬 병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든지 이 조합 로페스랑 하이패스를 어떻게 조합하는지를 좀 가만히 보시거나 뭐 인터넷 검색을 하셔도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약간 재미로 넣기 때문에 2점. 6점씩 이제 계속 넣으면은 6, 5, 30이 돼서 문제가 다 끝나는데 제가 보시면은 30점 만점에 6점, 6점, 그다음에 6점, 그다음에 6점. 근데 요게 이제 4점 정도로 될 것 같아서 제가 2점짜리를 여기다가 이제 하나 만든 겁니다. 사실은 5문제 정도면은 이제 됐었는데 요거 그냥 약간 애교로 이제 넣은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클래스 D 앰프를 지금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는데 클래스 D 앰프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펄스가 이제 나와요. 펄스가. 그런데 요거는 이제 검색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습에 좀 해당이 되는 거죠. 클래스 D 앰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아주 조금만 배웠죠. 스위칭 방식을 한다는 것 정도. 이제 스위칭이 뭔지도 자세히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고 클래스 DMF의 굉장히 거대한 회로도 같은 것들의 뭐 입력, 출력 이런 그 대비해서만 이제 이야기들을 했고 클래스 DMF가 어쨌든 클래스 A, B 대비 이제 왜 좋은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친구는 스위치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스위치를 만드는 방식을 이제 펄스 방식으로 그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오디오 주파수는 우리가 20에서 20kHz까지만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오디오 주파수의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굉장히 높은 킬로헤르츠나 막 1메가헤르츠 같은 굉장히 높은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참고를 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요 1번 자료를 보려고 그 정보통신 정리된 거, 인트로 된 거에 보면 어떤 특정 주파수,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캐리어 주파수로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이제 얹어가지고 보내는 것. 그거를 이제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듈레이션을 했다가 다시 원복을 하는 거를 이제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더 이제 클래스 D 앰프에다가 진짜로 적용해가지고 배우는 거는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 배우기는 하는데 클래스 D 앰프가 그 모듈레이션 방식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을 배우긴 했단 말이에요. 뭐 KTX에다가 막 타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히 멀리 또는 빨리 좀 로스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보내려면은 그런 고주파에다가 태우는 것들을 배웠는데 여기에 문제는 그거예요. 그 고주파가 뭐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뭐 200, 뭐 700 또는 심지어 1메가니까 이거는 이제 1000km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쓴다. 그러면 이게 장점만 있을 것인가? 요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이 삼각파가 어떻게 어, 변형이 돼서 바뀌고 이런 건 지금 모르는 상태죠. 모르는 상태인데 약간의 예습 정도를 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 삼각파라는 거에다가 내 사인파를 얹을 텐데, 어쨌든 거기다가 주파수를 높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트릭 정보를 배웠잖아요. 이 매트릭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배운 요런 매트릭들이 있겠죠. 요거 말고도 매트릭이 더 있겠지만, 그런 매트릭 정보를 봤을 때 도대체 요렇게 올리는 것들이 장점이 생기는 매트릭이 있을 거고 또 단점이 생기는 매트릭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거를 예상을 좀 해가지고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이걸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요 주파수가 올라갔을 때 장단점 같은 걸 검색해 보시면
요 매트릭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요런 매트릭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참고해서 여기다가 써주시면 좋겠다. 요게 좀, 좀 제일 어려운 이야기이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클래스 디앰프의 운용법을 아직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까지는 이제 뭐, 배웠다기보다 이제 알고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는 이제 커패시터 얘기인데, 커패시터 또는 여기 인덕터, 저항, 요것들에 대한 공식들을 우리가 아는 게 있을 거예요. 옛날 거를 뒤져보면은 그 회로 이론 공식에 있을 겁니다. 그 공식이 있는데, 거기 있는 공식들도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는 제가 거의 그 직관적으로 다 바꿀 수 있게 해놨거든요. 커패시터는 스프링으로 바꿀 수 있다. 또는 뭐 인덕터는 뭐 질량으로 바꿀 수 있다 같이 다 말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류는 속도로, 전압은 힘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요거를 외운다고 치더라도 요거를 회로의 입장으로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회로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 커패시터, 인덕터, 저항 이런 거에 관련된 공식이랑 좀 비슷해지는 모양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여기다 쓰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친구는 제가 이제 그때 아마 언제 했더라 하여튼 회로를 이제 왜 배우냐 뭐 하면서 음향에서는 이런 회로들을 어떻게 쓰지? 이런 것들 제가 아마 제 기억에 대전쯤 갔을 때 거기서 막 설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유성에서. 어쨌든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회로 방정식을 쓰면 되게 간단히 끝나는 거라서 과정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할 수 있어가지고 얘가 4점. 그러니까 2점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중간에 하나 끼워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 5, 30 정도의 느낌이니까 30점 만점으로 제가 채점을 해서 나중에 이제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뭐 문제 해답도 설명을 해드리고 뭐 거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필기 시험이 될 것 같네요. 자, 요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뭐 좀 헷갈리거나 질문이 있다. 요거 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딱히 이제 그런 게 없으시면은 일단 요게 이제 우리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런 부분이 이름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거나 이런 개념적으로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어디 갔지? 다운로드가 아니고 다운로드가 아니고 파워앰프. 네, 파워앰프에서 또 요약. 요거를 좀 미리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데 요거를 제가 좀 나중에 한번 할 건데 요거를 하나 살려놓고요. 또 요약 보고 그런 거 안 되나? 어? 여기 돼 있죠. 요거를 이제 그 10주차에 지금 있기는 한데 이렇게 받아서 보셔도 지금 우리가 배운 그 척도를 한국말로 좀 요약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두 다 거기에 척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자료가 더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정리를 하려고도 했는데 제가 원래 여기 7주차에도 그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지워져 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해놨습니다. 눌렀는데 왜 실행이 안 되지? 밑에 들어갔구나. 아닌데. 어, 파인더에 들어있나 봅시다. 척도 요약. 근데 받은 거가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해야죠. 그렇죠?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받은 부분에서 다운로드해서 제가 방금 받은 게 요거 같아요. 네, 요게 깨져서 그렇지, 그쵸? 요게 깨져서 그렇지.
똑같으니까 괜찮습니다. 저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저희 그 뭐더라 음향 전문사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서머리 해주는 그런 그 파워포인트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앰프나 이렇게 음향 기기에 대해서 음향 기기 특성을 이제 체크할 때 여러 가지들이 좀 다양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쓰는 척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은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실제는 21장을 다 나갈 건 아니고요. 음향 특성을 보는 파라메터를 이제 정리할 때 음향 기기가 있는데 성능을 볼 때 어디를 보는가? 그러면 우리 책에도 정리가 돼 있지만 뭐 주파수를 본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어 요걸로 내리나? 그다음에 뭐 출력을 본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정격 출력, 뭐 최대 출력, 정격, 입출력 레벨의 차이, 뭐 최대 입출력 레벨 이렇게 레벨을 또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과 같은 왜곡 형태를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모닉스란 무엇인지 기본 주파수 대비 하모닉스는 무엇인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림이 나오고 왜곡을 이제 퍼센트로 이렇게 퍼센트화하고 싶을 때는 율자를 이제 붙이겠죠. 율자를 붙여서 왜곡율이다. 원본 대비, 그렇죠. 요 원본이 I1이 어디 있냐면은, 요 친구겠죠. 요 친구니까 1번 대비 2번, 3번, 4번. 이런 친구들은 숫자가 2번, 3번, 4번.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원본인데, 원본 말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게 생기면 걔네들의 퍼센트가 1%면 THD는 1%, 0.1%면 0.1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앞에서부터 봤을 때, 뭐 이렇게 출력이 어떻게 되는가, 뭐, 얘기들도 여기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썼던 거는, SNR이 거기 있었죠. 우리 책에. 그래서 SNR, 신호대 잡음 비라고 얘기하는 요것이 여기도 같이 써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왜곡은 아주 거기랑 이제 밀접하죠.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활용하셔서 답을 써도 좋겠다. 왜곡률, 뭐 율로 쓰시든지 왜곡 이렇게 쓰시든지 왜곡은 이제 그냥 디스토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왜곡 중에서도 이렇게 그 배음 관계로 왜곡이 나는 경우가 이제 고조파 또는 하모닉스 배음이죠. 그러니까 하모닉스의 디스토션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모닉 디스토션이 나오겠죠. 하모닉 디스토션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거기에 퍼센트를 붙이면 율이 된다. 뭐 이게 어쨌든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왜곡률이 1%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짝수배, 홀수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재밌게도 홀수배가 좀 세게 나오는 경향들이 많아서 여기 기본 주파수 대비 보시면은 짝수배는 좀 작은데 홀수배가 크고 다시 짝수배가 작고 또 홀수배가 크고 이런 형태가 좀 이렇게 지그재그 이런 형태가 있어가지고 홀수배들이 좀 자극적인 톤이 나오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얼핏 얘기한 대로 이렇게 네모 반듯한 파를 이렇게 네모 반듯한 파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그 가장자리 기억자로 이렇게 뾰족한 데 있죠. 그 가장자리를 되게 매끈하게 떨어지게 만드는데 되게 주요한 파들이 이런 그 3579 같은 파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면 내가 구형파를 제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저 13579 애들이 되게 이제 싱싱하게 나올 텐데 나는 애초에 이렇게 사인파 같은 요건 좀 모양이 그렇다. 사인파 같은 이런 그쵸. 위아래로 되게 부드럽게 주기가 움직이는 팔을 만들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깍두기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런 식으로 파형이 지나가다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내 의도랑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왜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왜곡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그림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시고 아마 답안지를 쓰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까 시험지에 여기 IMD가 뒤에 있죠. IMD, 인터모듈레이션이 있는데 요 앞에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니까 그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인터모듈레이션이라는 친구 자체에 대한 한국말 설명이 여기 있으니까 어 이제 얘를 이제 우리말로는 혼 변조, 혼합이다 그런 거, 밥이 혼합이네 같은 그런 거죠. 혼합해서 변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혼합이라는 게 뭐예요? 합이 더하기죠. 그러니까 혼합이 됐다는 거는 이런 주파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런 주파수가 있다. 둘이 갑자기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혼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왜곡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60Hz랑 7K가 굳이 뭐 합쳐질 게 없는 이제 상태로 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60Hz는 전기에서 들어온 친구일 것 같고 7K는 내가 뭔가 신호로 보낸 친구일 것 같은데 전기에서 60Hz가 끼어드는 바람에 그냥 60Hz 너는 그냥 3579로 그냥 나와. 60 뭐 63, 18, 180, 65, 30, 300Hz 이런 식으로 그냥 지가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처럼 나오면은 얘랑은 하등에 엮일 게 이제 없는데 이게 이제 신호가 좀 세기가 좀 세면은 얘네 둘이 이제 합성이 된다 그랬죠. 얘네 둘이 막 결혼해서 새로 애를 낳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래서 60Hz랑 7K가 이제 합쳐진 모양이 되면서 사인파가 그냥 7K의 모양도 아니고 60Hz의 모양도 아닌 되게 이상한 이제 모양이 된다. 얘가 귀에 거슬린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자, SNR은 여기 뭐 따로 있네요. 그래서 SNR이 또 따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뭐 앰프 잡음은 뭐 이거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SNR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지는 이제 않았는데 뭐 나중에 이제 나오긴 할 건데 뭐 헤드룸이나 뭐 이런 얘기들, 다이나믹 레인지, 다이나믹 레인지와 헤드룸, 다이나믹 레인지의 설명, 그리고 이제 뭐 분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로스톡이라 그래서 이게 채널이 하나가 있는데 반대쪽 채널은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가면 안 되는데 회로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이제 그라운드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옆 채널로 이렇게 스르륵 하고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타고 들어가면은 이쪽으로만 사인파를 보냈는데 가만히 있는 오른쪽에 애한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왜곡이 되겠죠. 요것도 이제 뭐 지금 우리 분류 체계에는 없지만 뭐 의미가 있고요. 채널이 두 개 이상 됐을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 얘기고 뭐 트랜지언트 같은 과도 특성 얘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지 않는 얘기들도 여기 같이 섞여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되 우리가 얘기한 얘기들이 한국말로 조금 더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거까지 참고를 하시면 답안 쓸 때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나중에 이제 저거를 조금 더 크로스톡이나 건드리게 될 때 제가 자료를 쓰더라도 일단 요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기 때문에 제가 한 2시간 정도 보통 드리려고 해서 8시에서 10시까지 시험을 작성하시면 좋고요. 드랍박스는 여기 중간고사 2025 여기에 10시까지 오늘 10시까지만 이제 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시면은 2시간 10분 제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뭐 힌트도 좀 드렸으니까 그럭저럭 이제 채워주시고 뭐 모르는 거는 모른다 뭐 아니 이거 검색해서 좀 채워주시고 하면 크게 막 너무너무 막 몸서리치기 어렵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 수업은 끝났고 10분 쉬고 나서는 시험 시간 2시간이 되는데 뭐 제가 이걸 켜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이제 하시고 저한테 시험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험 잘 보시고
제가 나중에 뭐 풀이 때 채점 결과랑 함께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좀 2시간만 더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